어젯밤 북한 군용기가 전술조치선 이남에서 위협 비행한 직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고 해상 완충구역에 포병 사격까지 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확장 억제 강화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서 핵 공유 방안도 부상하고 있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대로 보면 군용기 10여 대가 비행을 했고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리고 포병이 170여 발을 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밤사이에 나온 게 이렇게 3번의 도발이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도발을 행한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그런 전략의 사이클을 다시 한번 재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17년 잘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최대 관여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극렬히 반발하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실험도 2차례나 강행을 했죠. 특히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화성 미사일 실험까지도 했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도 강대강 국면을 계속 유지했죠.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는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평창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평화 공세를 취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전략적 국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 2차례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정도로 성과를 보였죠. 그 사이클을 다시 한번 북한은 2022년에 최고로 한반도에서 군사 긴장을 올린 다음에 이러다가 한반도에서 전쟁 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다시 한번 그러면 대화와 협상을 해보자는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은 2017년, 18년, 19년 결국에는 하노이에서 그 타협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실패한 전략을 왜 다시 한번 시도하는가? 왜 김정은 정권은 실패한 전략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왜 이렇게 핵무기 위협에 집착을 하느냐 하는데 실패한 전략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핵 위협 그리고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 민심이 흔들리고 있고 이 한국은행 통계로 보면 2020년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4.7%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계속 뒷걸음을 치고 있는데 그런 민심을 잡으려면은 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외부의 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정권이 믿을 수 있는 거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여러 가지로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에 20차 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권 국가로서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지난번 2021년 4월에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 미국은 강대국으로서 국제 평화를 위해서 상식적인 가드레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중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이런 북한의 그런 폭주하는 핵 위협을 그래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도 그 중국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힘들죠. 두 번째 북한이 믿는 것은 국내 여론입니다. 벌써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 하니까 이게 친일파 논쟁으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하나는 불발해서 오히려 뒤로 갔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의 강경책 때문에 한반도에서 돌발 사태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안보 불안이 가중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런 차원이라고 지금 2가지 의미를 좀 해석을 해주셨는데 북한에서 내놓은 입장 역시도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바로 또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이 포 사격도 북한 측의 입장에 따르면은 한국군이 10시간 동안 포 사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에 대한 대응 군사 행동이다. 즉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것은 주한미군과 윤석열 정부라는 담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밤사이에 이제 군사 행동이 일어났고 우리 군도 대응을 했고 북한이 입장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내놨는데 보통은 뭐 어떤 대응이나 군사훈련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발표를 하기 마련인데 이건 새벽 2시 반경에 바로 또 발표를 한 북한의 이런 발표는 어떻게 좀 이례적인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전략적인 그런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유리한다면은 이제 발표를 안 하고 북한이에게 유리한다면은 이제 즉각적으로 발표를 하고 책임을 이제 한국 측에 전가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을 때 며칠 후에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제 한국군을 조롱을 했죠.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 어디서 했다 그러는데 그 재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발사 지점도 잘못 발표했다. 즉 국민들이 과연 한국군이 이런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적절히 대치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불안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예. 이번에 현무 미사일도 실패했지만 2017년 문재인 정권 때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그것과 똑같은 사거리로 대형 현무 미사일을 2대 발사했습니다. 근데 현무 미사일 하나는 제대로 궤도를 날아서 타격을 했지만 한 미사일은 동해에 그냥 추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부 국방부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17년 8월 28일입니다. 한국이 GDP 상으로 보면 북한의 45배인데 그 많은 국방비로 도대체 뭘 했냐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삼축인데 우리는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한미연합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부 국방장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군이 계속해서 우리 북한이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지만 우리도 철저히 충분히 대응할 태세가 돼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데 현무 미사일이 잘못 발사가 되고 또 이렇게 그 안보 상황이 복잡하게 간다면은 안보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죠. 예. 그렇다면 이제 북한한테는 평화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입장이 계속 유리하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예. 북한이 그렇게 한 도발들에 대해서 지금 합참이나 대통령이나 오늘 아침 계속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탄도미사일 발사는 당연히 안보리 위반이라고 이야기하고 포사격 역시 9.19 군사 합의에서 완충 지역으로 한 곳에서 이뤄진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뿐만 아니라 군용기에서 한 비행도 이게 군사 합의 9.19 채택 이후에 그 지역에 들어온 것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세 가지 도발이 모두 다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발들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좀 해나가야 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강한 대응은 적절한 대응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국내 정치에서 논하면은 벌써 여론이 양극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군사합의를 없애야 된다.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근데 9.19 군사합의를 우리가 철회를 한다면은 한반도에서 안보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국면이 분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북한이 한국의 이런 정치적으로 안보 이슈가 정치화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내놓은 건 역시도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서 5년 만에 독자 제재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네, 정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9.19 군사 합의가 이런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능력을 제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조치인가. 아니면은 9.19 군사 합의의 효과는 이런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는 그다지 중요한 그런 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명무실한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9.19 군사합의가 뭘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 적어도 무엇을 못한다는 것은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핵 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더라도 이거는 9.19 군사합의에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됐는데 이것은 9.19 군사합의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의 명령으로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 폭파됐는데도
그 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것은 9.19 군사합의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9.19 군사합의가 있던 없던 간에 북한의 이런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병이 있는데 9.19 군사합의가 비타민에 불과하다면 네. 비타민이 건강에 도움은 되지만 이 치료제로서는 부족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예. 9.19 합의를 없애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할 게 아니라 9.19 군사합의는 어차피 이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으니까 관여가 없으니까 다른 조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맞는 경로라고 보입니다. 비타민제가 크게 효력이 없어서 다른 약을 또 처방을 한다고 한 게 5년 만에 독자 제재 결정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박진 외교장관이 지난 8월에 8.15 광복절 전후에서 우리 언론 매체와 인터뷰한 것을 보면은 한국 정부도 알고 있어요. 미국도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적인 대북 제재, 그 대북 결의안 통과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다지 희망을 걸지 않고 다른 수단, 즉 독자 제재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당시 박진 외교장관의 발언을 보면은 그 분기점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국 정부 독자 제재를 이렇게 앞당겨서 조치를 취한 한 건 거네요. 앞당겨 것으로 보이고, 그럼 그 다음에 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을 중국 공산당이 20차 당대회 끝난 다음에 10월 말이나 11월에 하면은 한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그러게요. 것인가? 아직 카드가 남아 있는 것은 그 북한의 돈줄, 즉 사이버 절도 해킹에 대해서 제재를 취하는 것입니다. 네. 그 카드는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독자 제재 내용이 사실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독자 제재를 해왔고 유엔 안보리 체제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결의를 통해서 어떤 제재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독자 제재를 한다는 게 실제적인 북한에 어떤 위협이 되는 결정입니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많은 그 국민들께서는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되지만 과연 이런 독자 제재도 그렇고 한미일 연합훈련도 그렇고 북한의 핵 위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예. 네. 불안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이제 북한 정권이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국내 여론은 이런 뭐 연합훈련이라든지 독자 제재 소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킬체인도 믿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나쁜 평화가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북한을 달래기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론적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됐던 것들은 미국이 2016년부터 5월까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었던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차 핵실험 때 하려던 독자 제재를 지금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7차 핵실험을 감행을 하게 될 텐데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거론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진 외교장관이 이야기했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카드, 독자 그걸 제재의 지금 쓴- 전부를 다 쓴 거는 지금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돈줄을 죄는 독자 제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카드는 아직 한국 정부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 역시도 오늘 새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위반이고 우리는 북한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더 강해지고 더 빈번해지고 한다면 조금은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은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도 자체 핵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 비핵 재래식 무기만으로 대응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예. 이제 불안해하시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나토식으로 우리도 미국과 핵 공유를 추진해야 된다. 아니면은 미국의 전술핵을 90년대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반도에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죠. 그런 이제 강경론이 불거지는 거의 반면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약 무효다. 결국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가도 소용이 없으니까 북한을 달래야 된다. 북한한테 양보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더 하지 않는 건 대화의 문을 열어놓기 위한 차원이 더 클까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핵 공유에 대한 요구를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거리를 두기 위한 게 더 클까요? 뭐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계속 핵 실험을 하고 또 이런 신형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것은 한국도 일본도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2021년 1차 제8차 당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예. 5가지 신종 그 전략 무기를 개발하라. 그래서 2022년 1월에는 단거리 미사일 KN-23, 24라든지 북한형 ATACMS라든지 예. 북한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주로 실험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화성 미사일 실험을 했고 미국을 타겟으로 하는 뭐 장사정포라든지 잠수함 그 미사일 SLBM 시험도 하고 즉 북한이 그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북한은 그 국방 중기 계획 8차 당대에서 이야기한 신종 전략 무기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계속 실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숙제가 있기 때문에 네. 과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 미국과 한국이 대화를 하겠다, 뭐 쌀을 주겠다, 비료를 주겠다, 전기를 주겠다, 기름을 주겠다 해도 계속 자기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도 미국도 알고 있고 한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고 있지만 네. 결국에 가서는 앞으로 이런 신형 무기가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그 기정사실하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계속 이 핵에 대해서 국내 재배치를 해야 하느냐, 혹은 나토식을 조금 변형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혹은 핵 자체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이냐, 상당히 다양한 논쟁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기본적인 좀 견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안보 불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제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제안도 완벽해 보이지는 않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안보 이슈의 정치화가 계속 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치에서는. 하지만 여기서 한국과 미국이 현명한 대처를 한다면 오히려 그 전략적인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까지 우리한테 가장 극력에 반대한 것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한국의 안보 논쟁이 그냥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선, 공격형 핵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수준까지 가고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방어형 그 미사일이 한반도에 도입하는 것보다 몇백 배 더 심각한 중국의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 사태가 계속 악화가 된다면 중국 입장에는 북한 때문에 북한의 도발 때문에 중국의 안보 위협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사태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지적을 해서 지금은 사드 배치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공격형 핵무기가 서해 아니면은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중국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담론을 중국 측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술 핵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한반도 영해에서 작전을 한다면 중국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드는 괜찮다. 공격형 핵무기만 한반도에 도입하지 말아라. 사드는 오히려요. 방어용이니까 중국도 용인하겠다. 사드는 환영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공격형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는 절대 중국이 반대한다. 이런 사태까지 나올 수도 있죠. 그 중국이 아무래도 뭐 추가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사드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핵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미군이 우리에게 핵을 배치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입장은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가능하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군 입장에서는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중국과 북한에게 각인을 시켜야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 때 중거리 핵미사일 그 금지 조약 INF에서 미국이 탈퇴했습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가 INF 조약을 지키지 않아서라 그랬는데 실질적인 것은 INF 조약 때문에
중국은 중거리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데 미국은 개발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괌에 있는 미국이 중국의 동풍 DF 미사일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INF 1987년도 중거리 핵미사일 그 조약에서 탈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장기적으로는 괌이 아니라 아시아의 동맹국가에도 전진 배치하기를 바란다. 하나의 아이디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계속 이렇게 핵 위협을 고도화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전술핵을 아시아에 전진 배치하는 것도 이제는 그냥 하나의 그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고려할 단계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핵 확장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핵 운용, 핵 공유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차원에서 사실 최근에 또 나오는 게 확장 억제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서 한미가 핵무기 운용 연습을 추진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방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현 가능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 효과를 주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훈련 차원에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제안이 실현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훈련이 과연 이런 유사 사태가 발발했을 때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과연 가동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확장 억제 전략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이제까지는 중국한테 전략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예. 이제 중국과 미국의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은 홀로 싸우는데 미국은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안보 협력 국가들이 많습니다. 한번 중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라긴 하지만 과연 얼마나 그 동맹국 안보 협력 국가와 국경을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태평양으로 나갈 수가 있는지 왜냐하면 대만이 있고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과 달리 믿을 수 있는 안보 협력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까지는 북한이 핵 무기로 무장하고 이런 것이 미중 간의 군사 경쟁에서 중국한테 도움이 되는 면이 많았지만 예. 이것이 지나친 수준으로 간다면은 북한이 더 이상 중국한테는 전략적인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인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된다든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더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핵 확장 억제 전략이 한반도에서 더 높은 수준에 가동된다면 이것은 중국한테도 큰 안보 위협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 점을 한국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철저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군용기로 위협 비행을 했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포 역시도 170여 발 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영향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